네,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평화경제포럼 2022년 오늘 특별히 특집 좌담회를 준비해봤습니다. 북한 국경 봉쇄가 계속 지속되고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또 한국 대선도 있고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 등등 해서 올해 한반도 정세 변수가 참 많은데 어떻게 남북 관계는 어떻게 진행될 건지 오늘 한반도 정세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한반도 평화경제포럼의 연구위원장이시면서 또 통일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이신 조한범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선 북한과 관련된 전원회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네, 예, 예. 12월 말에 북한이 전원회의를 개최했는데 전반적으로 총평을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말씀 그러니까 해주실까요?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김정은 위원장 체제 등장 이후에 5일이니까요. 이제 8기, 그러니까 8차 당대 이후에 네 번째,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는 네 번째 열렸고요. 그것도 기록입니다. 네. 한 해에 보통 한두 번밖에 안 열리는데, 그리고 5일 한 것도 기록이고요. 네. 그런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별 이슈가 없었죠. 2021년을 위대한 성공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공의 한 해 아니었거든요. 정말 어려웠던 해였거든요. 그 다음에 올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해보다 올해 어떤 정책을 펼지를 유심히 봤는데 전혀 새로운 비전이나 계획이나가 눈에 안 띄어요. 그러니까 밋밋한 대회였고 그것도 5일씩이나 네. 5일씩이나 했고 새로운 비전 정책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걸 저렇게 오래 해야 됐나 라고 뭐 북한 신문 보려면 힘들어요. 네, 네. 이 전원회의 결과 보면은 A4 용지로 거의 열 몇 페이지 되거든요. 촘촘하게. 그걸 다 읽어봤는데 정말 위대한 성공의 해라는 얘기는 자기들 말이고 그 어디에도 성공을 찾기는 어렵고요. 또 새로운 어떤 정책도 없는 정말로 김정은 체제가 직면한 고뇌가 담겨있는 전원회의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상 밋밋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에서는 농업 분야랑 건축 분야에서는 성공을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농업하고 건축 두 개를 얘기를 했는데 농업은 그러니까 지난해가 벌써 2021년이죠. 네. 그러니까 2020년이 최악이었어요. 그때 황해도가 곡창지대거든요. 네. 여기가 수해로 잠겨서 김정은 위원장이 SV를 직접 운전하고 몰고 가서 진흙탕 속을 막 가면서 연출까지 할 정도로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이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2020년에 비해서 우리 농촌진흥청 판단에 의하면 한 7% 정도 증가했다. 그러니까 최악에 비해서 좀 증가한 거지 절대로 평년작에 비해서 풍년이 아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감자는 흉작이었고요. 옥수수도 잘 안 됐고 쌀은 그냥 평년작 정도. 왜냐면 황해도가 수해가 없었어요 작년에. 2020년은 기억나세요? 뭐 하이선 마이삭 네, 해갖고 그렇죠. 이게 휩쓸고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상대적으로 작았고 일조량이 좀 증가했을 뿐이지. 근데 본인들 말로는 뭐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과학적 방법을 뭐 발견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연재해가 부분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상승한 것 뿐이지. 또 어떻게 하냐면은 3일 동안이나 농업 문제에 대책을 또 세웠어요. 전원의 5일 중에. 네. 그럼 개막식, 폐막식 빼면 3일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2022년에도 식의주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 북한은 의식주라고 안 하고 식의주라고 그래요. 왜냐면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올해도 먹는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식량 문제가 완화가 됐으면 그렇게 해결 리가 없죠. 자, 그나마 농업 문제는 괜찮아요. 건축 부분을 보면은 대책 없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에 세 가지 주요한, 뭐 삼지연시까지 하면 네 가지인데, 자, 평양의 송신송화지구라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은
가락동쯤 돼요. 개발 안 된 가락동 정도. 거기에다가 1만 세대의 살림집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고 기공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보통강변에 다락식 주택끝, 그러니까 고급 빌라예요. 800세대를 지으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한경남도 검덕광산에 5,000세대를 지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다 거기 가서 현장에 갔던 데거든요. 그럼 준공식을 한다고 그러면 김 위원장이 현장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겠죠. 한 군데도 준공식이 안 열렸어요. 만세대도 성공적으로 결속됐다. 기본적으로 결속됐다. 결속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완전히가 아니라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검덕지구도 성과 있게 진행됐다. 완공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더 심각한 얘기 뭐냐? 보통강변은 거기가 김일성 주석이 살던 데예요. 오호댁이라는 데가 있었던 데거든요. 그래서 여긴 김정은 위원장이 3번이나 갔어요. 800세대 많아요, 안 많아요? 별로 안 많죠? 네. 당 중앙위원회가 직접 책임지고 건설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도 완공됐다는 말이 없어요. 아예 전원회의 결정문에 보통 강변 다락식 주택구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다락식 주택구라는 새로운 기법이 도입됐다, 이 대목밖에 없어요. 하나도 완공이 안 된 거예요. 2020년에 얘기했던 평양종합병원도 아직도 완공이 안 됐습니다. 원산 갈마 해양관광지구 들어보셨죠? 네. 지금 벌써 수년째 표류 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성과 없는,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로 강조했던 자기 할아버지 살던 집조차도 완공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겠어요? 사실은 농업 분야, 건축 분야 성공했던 한 분야도 이 모양인데 나머지는 어떻겠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올해도 북측에서 방역이 최우선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국경 봉쇄는 계속된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게 진짜 이렇게 우리 한반도 평양제 포럼이 북한 인민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방역을 국가의 최우선 사업으로 올해도 가져간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북한이 취하고 있는 방역 조치라는 건 국경 봉쇄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국경을 그냥 봉쇄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냐면, 자, 중국에 있는 대사가 리용남 대사예요. 여기 한반도 평화경제 포럼에서 가서 만난 적이 있죠. 네. 리용남 그 부총리, 경제부총리였을 때. 이 사람이 작년에 부임했거든요. 그럼 중국에 있는 전임 대사가 지재룡이에요. 그럼 이 사람 북한으로 돌아가야 되죠. 네.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입국 코로나 거부. 그 다음에 자, 리진진 중국 대사가 북한에 있는 6년 9개월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21년 2월 달에 왕리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왕리진이 아직도 지금 평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요. 물샐 틈 없이. 단 한 명도 공식적으로 북한에 입국한 사람이 없어요. 2020년 1월 이후로. 주사를 다 맞고 우리처럼 방역 패스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에요. 적용. 오로지 단 한 명도 공식적으로 주사를 맞은 적이 없고 네. 오로지 완벽한 국경 봉쇄로만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방역을 최우선 사업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올해 국경 연다는 얘기 안 연다는 얘기예요? 못 열겠죠. 상반기에도 못 열어요. 심지어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고 중국에 공식 네. 통보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기약 없는 국경 봉쇄가 계속된다.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서 위험해지느냐? 그러느니 차라리 굶겠다, 이 전략을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북한이라고 생각이 없어서 이런 전략을 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실한 의료 체계에서 볼 때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실은 국경 봉쇄를 선택한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밀가루, 콩기름, 조미료, 설탕, 요게 4가지가, 이거 없으면 우리 강 박사님 주부시죠? 네. 밀가루, 콩기름, 설탕, 조미료 없으면 음식 해요, 못해요? 거의 뭐 못하죠. 못하죠? 네네. 이게 중국에서 거의 100% 수입되거든요. 이게 고갈된 지 오래예요. 네. 북쪽에서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한 탈북민은 콩기름 먹은 지가 1년 넘었다. 아이고.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고육책을 또 올해도 선택을 할 거고, 제가 보기에 금년 상반기에도 국경 봉쇄 해제 가능성은 희박해요.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국경 봉쇄를 하게 되면 또 뭐 자구책으로 북측에서 스스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러니까 더 끊임없이 없을 자력갱생 노선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농업 문제도 밀가루 생산을 증진시켜라 그렇게 네. 지시했어요 올해. 중국에서 들어온 밀가루가 갑자기 북한에서 밀가루 생산돼요? 또 콩을 많이 심어라. 콩을 많이 콩기름 심어라. 따려고. 콩기름 하려고. 네. 근데 그게 됩니까? 이미 김정은 초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이 봉쇄된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전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아휴,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겠네요. 자, 다음은 그러면 그 남북 관계와 그리고 북미 관계 관련해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 올해 어떻게 될지 짧게 한 줄 나왔어요. 이 대내외 정세 속에서 그 북남 관계, 네. 대외 관계를 논의했다. 이걸로 끝나요. 네네.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김영철 통전부장이죠. 남북 관계, 리성건 외무상이죠. 네. 그 다음에 김성남 국제담당 비서가 앉아 있는 화면도 보여줬어요. 회의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박정천 이게 군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이니까 그 회의도 보여줬어요. 했다는 얘기죠. 군사 분야 대남 관계. 근데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 없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기본 원칙과 전술적 방도를 논의했다 이렇게 돼요. 전술적 방도면은 기본 입장을 바꾼다는 얘기 안 바꾼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전략은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략은 뭐냐? 이중 기준 철회,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대화에 나오겠다거든요. 먼저 한미가 이중 기준 철회해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해라, 그럼 나온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계속 가져간다는 얘기죠. 입장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이 없는 거죠. 네. 왜냐? 지금 고강도 도발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할 여력이 있어요? 아니면 도발하고 나서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북한이? 없죠? 없겠죠. 그렇다고 기본 입장 바꿔서 내가 확실하게 비핵화하겠다고 파격적인 제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없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그냥 계속 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올해는 우리 또 남쪽에 중요한 대선이 있다 보니까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또 북한의 입장이 어떻게 많이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이제 임기 그 후반부에 종전선을 계속 얘기를 해 오셨어요. 예.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 이 종전선언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문재인 대통령 참 안쓰럽죠. 고단하게 여기까지 왔죠. 2018년, 19년 화려했죠. 남북 정상회담 3번,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2번, 싱가포르 하노이. 1년 반 동안의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정도의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또 북중 관계 이런 북중 정상회담 5번 했어요. 네. 그러나 손에 쥔 성과가 없었죠. 이제 그때가 돌아보면 자,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얘기가 들어있어요. 네.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의 종전선언 얘기가 있었어요. 확인됐어요. 그 다음에 9월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북한의 영변 폐기가 들어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2019년 2월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폐기하겠다고 대북제재 해제달라. 이러면 어떤 흐름이에요? 그렇죠. 종전. 자, 종전선언 4.27 판문점 싱가포르 연결되죠? 네. 그 다음에 9월 평양 영변 폐기, 2월 하노이 영변 폐기, 대북제재 해제. 요 시퀀스였어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입구로 대북제재 비핵화를 맞바꾸는 요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2번 다 거부했죠. 종전선언 거부했고 대북제재 해제 거부했고 이걸 다시 되살린 게 임기 말에 종전선언을 입구로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바이든 정부가 바뀌었죠. 미국은. 네. 그러면서 종전선언에 대해 성미를 잃었어요. 저쪽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종전선언이 부정적이에요. 왜냐? 미국은 북한 문제도 북한 문제지만 주한미군, 한미동맹을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다자 네트워크로 활용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유엔사는 지금 거의 해체돼가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유명무실한데 지금 그동안 유엔사를 더 강화시켰어요. 유엔사는 뭐예요? 16개국 참전국 국제 네트워크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전선언을 하면 아무래도 유엔사 체제가 약화되겠어요? 강화되겠어요? 약화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 다음 한미동맹,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돈 내놔라 그랬지만은 한미동맹으로 지금 이익을 보는 건 미국이거든요. 중국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부정적인 입장이 영향이 갈 거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은 종전선언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막 반대하는 네. 의원들이
편지도 보내고 그러잖아요. 네. 여기다 변수가 또 하나 중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겠다고 끼어들었어요. 네. 입장을 명확히 과거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없었죠. 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 종전선언하면 주한미군을 약화시키고 싶겠어요? 강화시키고 싶겠어요? 약화시키고 싶어. 그럼 중국이 들어오는 종전선언에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가 되겠어요? 내용이? 이렇게 되겠죠. 미국은 종전선언하면 주한미군 한미동맹 유엔사 그대로, 중국은요. 종전선언 했으니까 얘네들 약화시키거나 나가 이러겠죠. 더 어려워졌어요. 한미는 문안에 조율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문안이 뭐겠어요? 아, 이러이러한 주한미군 한미동맹 유엔사에 영향이 없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오는 이런 종전선언, 요걸 원하겠죠. 그러니까 한미동맹까지만, 한미관계만 얘기가 됐지 중국하고도 입장 조율이 안 됐고, 더 중요한 건 북한이 지금 쳐다보고 있거든요. 입장을 밝힌 적 없거든요. 북한은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요. 종전선언을 이끌어하는 게 의의는 좋지만 지금 임기 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진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저는 종전선언은 상당히 어려졌다. 거기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활용하려는 계획도 지금 틀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북한이 안 간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종전선언은, 저는 종전선언을 입구라는 건 뭐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물리적으로 어려워졌어요. 네, 드라마 같은 종전선언은 불가능할 것 같네요.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자, 다음은 3월 9일 우리 중요한 한국 대선이 있는데요. 예. 대선은 뭐 남북관계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까지 이제 대선 얘기 들어가면 제가 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왜냐하면 국내 정치에 또 남북관계 전문가니까. 네. 그러나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이번 대선은 좀 특이하다는 거 국민들이 다 아시죠? 네. 네. 매우 특이한 대선이라는 데까지, 이건 뭐 제가 부담 없이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정책이 이 쟁점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가 제가 보기엔 조용한 위기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북한이 핵실험 해야 안 해요? 하고 있죠. 지금 안 하죠. 아, 네. 지금 2017년에 마지막 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ICBM 발사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핵실험과 ICBM은 2017년 9월이 6차, 2017년 11월에 ICBM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20년, 18년, 19년, 20년, 21년 거의 4년을 지금 핵실험 ICBM 발사 안 하는 거죠. 그럼 한반도 핵 문제가 안정화돼야겠죠. 아니에요. 왜냐? 북한이 핵물질을 계속 늘려요. 핵물질이 뭐예요? 핵폭탄 원료잖아요. 네. 이건 대북 제재가 유엔에서 안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사거리 1000km 이하의 단거리 발사체, 여기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요. 북한에서 1000km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아니요. 어디예요? 남한이요. 남한이죠. 네. 그러니까 단거리 발사체는 계속 못 쏘는 거 알죠? 네. 계속 쏘잖아요. 핵물질은 늘어가요. 그럼 한반도 핵위기는 더 증가돼요? 안 증가돼요? 증가되겠죠? 네. 미국한테는 이거 위협이 돼야 안 돼요? 위협이 덜 되죠. 미국까지 안 가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용한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핵무기를 위해 머리에 이 모자처럼 이고 사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용한 위기인데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북한은 지금 핵을 계속 늘려간다니까요. 유엔은요, 팔짱 끼고 있어요. 트럼프는 심지어 단거리 발사체는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용한 핵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국민들은 쟤는 뭐 핵실험은 안 하네, ICBM도 안 쏘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핵 위협이 더 커지는 거죠. 조용한 핵 위기예요. 심각해요. 근데 지금 이 대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시급하게 빨리 풀어나가야 된다는 보관,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거 갖고 지금 물론 제가 한반도 전문가니까 이걸 원하는지 물론 뭐 경제도 있고 뭐 네. 코로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제가 볼 때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북한의 핵무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요. 그런데 대선은 이 이슈보다는 다른 이슈로 충돌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거기다 3월 9일이면 차기 대통령이 9일, 아마 10일이면 확정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대통령이 둘이 돼요. 현재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둘이 동시에 병존하죠. 그러면 권력이 양쪽으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지만 이쪽도 새로운 권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느 한쪽이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남북관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이쪽하고 협의해야죠. 그럼 집권도 안 한 대통령이 남북관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5월까지 동력이 약화되죠. 자, 차기 정부가 출범했어요. 그럼 제가 보기에 안 그러면 좋겠지만 대선 후유증이 클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남북관계에 차기 정부가 바로 돌입해야 못해요. 못하겠죠. 네, 북한의 어려움은 그 상황에서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커지겠죠. 그럼 북한이 어려우면 무슨 짓을 해요? 도발해왔잖아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유, 이게 참 친년 초부터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죠. 왜냐하면 지금 조용하게 한반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국민들도 대선 주자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반도 위기는 물론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안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리적 폭력 상황이 벌어지는 게 그게 바로 한반도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갈통의 조국적 평화, 소국적 평화 그러죠. 전쟁이나 이 상황이 없는 소국적 평화도 한반도는 지금 달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 상황이고요. 혹시 이 프로그램을 각 대선 후보 진영에서 보신다고 그러면 빨리 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식견을 보여주시고 해법을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좋고요. 집권과 동시에 어려우시겠지만 빨리 한반도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시더라도 이 부분은 꼭 좀 대선 후보님들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뭐 북핵 얘기뿐만 아니더라도 그 대북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차기 정부 뭐 대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다행인 건요. 다행인 건 아직 뚜렷이 나오진 않았지만 양쪽이 과거 같은 벌써 색깔론이 부각됐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색깔론. 뭐 무슨 뭐 파랭이, 빨갱이 뭐 이런 뭐 세기들이 막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때까지는 좀 심했죠. 그 이후로 조금씩 이 뭐 좌냐 우냐 이런 게 조금 약화되는 경향이 보여요. 그리고 이번에 뭐 다는 아니지만 뭐 민간 단체에서 아마 양당에게 그 여야 유력 후보들한테 보낸 걸 보니까 뭐 몇 개 그 후보들이 다 답변을 한 걸 제가 기사를 봤는데 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엔 동의한다. 그 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도적 분야의 지원은 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하나는 좀 다행스러운 거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따지고 보면 비핵 개방 3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노무현 정부 때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책 자체는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차기 정부가 누가 되더라도 대북 정책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당장 비핵화 문제 해결해야 될 거고요. 누가 되든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터야 될 거고요. 이 기형적인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데 동의할 것 같고요. 또 압박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기 키울 때 그냥 혼내기만 하면 애가 말 듣나요? 안 그렇죠.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해야 되고 그러죠.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때로는 뭐 회초리도 들어야 되고 아마 그런 정책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기 정부가 누가 되든 정책이 급변하는 일은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다. 네. 다음은 또 우리가 이 한반도 정세를 보려면 미국과 중국의 예. 관계도 중요할 텐데요.
미국은 올해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예. 네, 올해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하시나요? 자, 뭐 걱정스럽습니다. 왜냐? 미국이 지난 1년 동안 1월에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죠? 네. 1월에 출범했는데 북미 접촉 이루어졌나요? 한 거 있어요? 한 거 있어요. 조건 없는 대화, 조건 없는 대화. 저 앵무새인 줄 알았어요. 조건 없는 대화, 조건 없는 대화. 아, 북한은 조건 있는 대화를 원하는데. 아니, 남녀가 사랑하는데 여자는 조건 없는 만남을 원해요. 근데 남자는 조건 있는 만남을 원해요. 만나면 결혼도 해야 되고, 안정적으로 그 가정도 꾸리고. 근데 무조건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결혼하실 때 아무 책임도 없이 조건 없이 만나자. 물론 양쪽이 다 조건 없이 만난다면 괜찮아요. 근데 가정도 꾸리고 건강한 어떤 미래를 개척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거 이렇다고 해서 북한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충돌한 거예요. 네. 북한은 조건 있는 만남을 원하는데 네. 미국은 조건 없는 만남만 앵무새에 충돌했거든요. 두 번째,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 북한 문제가 최우선 과제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 아니에요. 자, 우크라이나 난리 났죠 지금. 푸틴이 침공하니 뭐니 많이 그러죠. 푸틴 대통령 제 학교 선배입니다만 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다음 대만 어떻게 돼요? 대만의 무력 침공 가능성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나오죠 지금. 북한 문제 어디 갔는지 바이든 얘기 안 보여요 지금.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는 게 이 모든 전문가들의, 모든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최우선 순위인데 현재까지 한 번 만난 적도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 바이든 정부는 지금 인기가 최하위입니다. 거기다 하반기에는 중간 선거가 있어요. 네. 미국인들이 북한 문제 별로 호감 없거든요. 그럼 바이든 정부가 양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하겠죠?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미국 상황은 안 좋습니다. 북한 문제가 최우선 순위에서 밀려났고 이미 더 많은 국제 현안이 등장을 했고 금년에도 아마 이 상황이 지속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네. 계속 갑갑한 얘기만 계속. 아니 문제의식을 가져야 해결할 수 있는 네, 거니까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네. 예. 네, 그럼 이제 중국 상황을 좀 보면요. 중국은 이제 곧 베이징 올림픽도 있고 또 시 주석이 연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의 정세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제가 시진핑 주석의, 그러니까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만 보면 모든 게 본인의 3연임에 내년 하반기, 올해죠. 올해 하반기에 결정되거든요. 이미 결정됐어요, 사실은. 왜냐, 이미 후임이 있어야 되는 후임이 안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웨이본이 지금 중국에서 막 언론 단속하고 뭐 부정부패 단속하고 이런 거 느껴지시죠? 네, 네. 시진핑 주석은 3연임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3연임 때문에 우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방역도 뭐 거의 인권이 뭐 거의 1,000만 명 이상 될 수도 있고 완전 봉쇄할 정도로 이것도 바로 다 3연임. 베이징 동계올림픽 연계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본인의 3연임을 위한 안정적 기반 조성에 지금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모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본인의 3연임을 위해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중간 선거 본인의 지금 지지율 하락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지만 중국 인민들도 시 주석의 지지율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3연임은 모택동 이후 이제 거의 처음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다 2번 해요. 5년 2번. 여기에 저항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권력 엘리트들이. 있겠죠. 일반 중국 인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문제가 가장 최우선일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문제도 그 문제, 내부 문제도 그 문제에 다 연동을 시킬 거예요. 그게 중국의 상황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럼 시 주석이 3년임을 하게 되면 우리 남북 관계는 또 어떤?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동력을 확보했으니까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선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중국이 처음으로 그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중 관계는 최고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발언권이 한반도에 대해서 훨씬 커지겠죠. 훨씬 커지겠죠. 자, 미중 전략 경쟁 계속
강하게 지속되어 왔는데요. 그 이후의 전망도 또 어떻게 보시나요? 해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국에게 도전했던 세력들이 가장 그러니까는 태평양 전쟁 때 일본, 네. 히틀러, 음. 독일 이런 체제들도 미국 GDP의 30%를 못 넘었어요. 일본이 이 플라자 합의 전에 50% 넘었어요. 그때 사실은 엔고로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미국 GDP 한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일본은. 근데 중국은 미국 GDP의 지금 70%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직면했던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고, 중국은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고, 미국은 여기서 중국을 주저앉지 못한다면 이제 미국의 지위가 위태롭게 돼요. 그러니까 양쪽은 사생결단이에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측 다 이미 협력의 가능성은 없다. 미국이 뭐 제한적으로 협력하겠다 그러는데 양측이 사활을 건 싸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타협의 여지가 있기가 어려워요. 왜냐? 양쪽 다 한쪽이 삐걱하면 이 판세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을 70% 내려 하향으로 보내야 되는 거고, 중국은 요 고비를 깔딱고기를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은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만, 유감스럽습니다만 미중 전략 경쟁은 당분간은 치킨 게임으로 갈 거다. 그러니까 미중 전략 경쟁이 일상화 시대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 속에서 또 한반도는 더더욱더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아까 뭐 대선 얘기도 나왔었고, 또 올해 더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올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새 정부 그리고 우리 뭐 일반 국민들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울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믿읍시다. 한국전쟁 폐허에서 지난해 선진국으로 올라섰죠. 유엔의 최초입니다. 먼저 받던 밀가루 얻어먹던 국가에서 세계 5위를 지원하는 국가로 전환한 것도 한국이 최초고요. 1945년 신생 독립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경험은 독보적이에요. 물론 아직 민주주의 갈 길 먼데, 그러나 비교적으로 봤을 때는 독보적입니다. 삼성이 반도체를 주도할 줄 알았어요? 현대차가 세계를 주도할 줄 알았어요? 대한민국 그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심지어 분단 체제에서 온 거예요.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라. 희망이 있고 대한민국 저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 많은 분들이 뭐 실망하고 우려하시겠지만 전 희망을 봐요. 왜냐? 뭘 보냐면 국민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걸 저는 깨닫고 있어요. 아니 이번 대선만 갑자기 이렇게 복잡했겠어요? 전에 대선도 사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근데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각 후보님들이 지금 고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 눈높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는 이렇게 대한민국은 진보하고 있다고 봐요. 희망이 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항상 위기를 극복해 왔어요. 자, 전에 미국이 말 한마디 하면 우리 힘들었죠? 전에 중국이 말 한마디 힘들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미는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했죠? 중국이 요새 우리한테 좀 잘해주는 것 같지 않아요? 막 못하죠? 잘해주고 있나요? 네, 왜냐? 대한민국이 그만큼 몸집이 커졌거든요. 네. 희망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지만 한반도 평화가 없이는 우리 일상도 미래도 없습니다. 일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조용한 위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고,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까지 노력을 해야 돼요. 종전선언도 중요하지만 보다 창의적인 종전선언 속에서 길을 잃지 말고 어떠한 경우든 다른 창의적 방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에 물꼬를 터야 되고, 그런데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면 안 돼요. 차기 정부가 이어갈 수 있는 성과주의가 아닌 차기 정부와 지속 가능성 속에서 한반도 평화에 물꼬를 터야 되는 거고요. 차기 정부는 제가 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더 준비해야 돼요. 바로 준비된 정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준비된 정부가 출범해서 바로 그 한반도 평화에 물꼬를 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개성은 아니지만 여기에 이어서 바로 자신들만의 개성을 살린 한반도 평화 정책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감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차기 정부가 이어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입구를 형성해야 되고, 차기 정부는 이걸 이어서 곧바로 출범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의 성과를 도출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적인 상황은 결과적으로 어려움도 되지만 유동적인 상황은 새로운 질서가 설립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더 커지는 거거든요. 거기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위상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한 더 진일보한 스텝, 발걸음을 내디딜 때다. 그래서는 문재인 대통령 응원을 드리고요. 또 각 후보께도 응원을 드립니다. 부디 건강한 정책 대결을 통해서 준비된 정부가 출범을 해서 한반도 평화에 큰 발걸음을 내디디시고 이 거의 70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 체제라는 비정상성을 해결하는 데 기회를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덕담을 함께 드립니다. 네, 한반도 정세가 2022년에도 그렇게 딱히 낙관적이게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저력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신 박사님의 말씀을 새겨 들으면서요. 오늘 2022년 1월 9일 첫 시간으로 한반도 정세 전망을 해보는 특별 자담회를 가져봤습니다. 저희 한반도 평화경제포럼은 남북 이슈와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들이 부각될 때마다 발빠르게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포럼